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도 조금씩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오전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유럽장 그리고 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금리 완화 기조 발언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수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국면에 일단 초석을 다졌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불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한 셧다운 이슈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 불참에서 이어질 수 있는 미중 간의 정상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합의점 도출 부분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 수출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라는 오늘 관세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위로 쉽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 필두로 한 전기전자 움직임 오늘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전일 하락했던 운송장비나 화학 업종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통신주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이번 주엔 급등도 나왔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을 보자면 전주 대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고요. 지수 자체의 오름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 오늘 시장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슈부터 종목 이슈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이 새해 첫 달 수출이 감소세로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은 새해 들어 열흘 동안 수출은 1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청은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 등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2년 넘게 지속한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즉 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즉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이달 22일부터 25일 사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트위터에서 장벽 안전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국가 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중하게 중요한 스위스 다보스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보수당 대표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및 환경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가 노동당 의원 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노동당 내 반란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폭을 2070포인트 위까지 키웠습니다. 0.46% 올라가고 있고요. 10포인트 가까이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의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저점 2064, 고점 2075, 위아래로 오늘도 10포인트 정도 되는 짧은 박스권에서 코스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급 상황이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842억 원 매도 잡히네요. 개인은 377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1115억 원 순매수해 줍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오늘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4만 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4만 450원대까지 올라갔고 SK하이닉스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이고요. 일단은 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의 뭐 발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조정 나오는 가운데 네이버가 소폭 오름세, 한국전력은 보합권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2.4%. 그동안 5G 그리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많이 올라가던 SK텔레콤이 최근 장세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1만원 회복이 오늘도 안 되고 있네요. 현대모비스와 KB금융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는 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683포인트대 지금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장중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68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포인트까지 쭉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1시 30분 이후부터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짐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실 때는 위아래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은 위아래의 폭은 4포인트도 채 되질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움직임 크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수급이 조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죠. 228억 원 개인만 사는데 어제와 같은 흐름입니다. 기관, 외국인 소폭씩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캠텍까지 전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그동안 4거리일째 열심히 올라던 CJM이 오늘 가장 큰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코오롱티슈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 지금 전환이 됐고요. 낙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1% 내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빨간불이 좀 보일까요? 아난티가 오늘 남북경협주들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아난티를 비롯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26,7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도 소폭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소폭 조정 나오면서 1116원 90전대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힘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닝 시즌인데 눈높이는 좀 낮춰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부분들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3분기에서 벌써부터 실적 감익이 뚜렷이 들어오다 보니까 4분기도 당연히 영향권이 이어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상장사들이 실적은 당연히 과거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간 코스피 4분기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한 15%, 순이익이 25%가 더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4분기의 특성이겠죠. 특히 기업들의 비용들 여러 가지 정리하고 인센티브 지급하고 하는 변화들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전반적인 흐름들이 기대치는 낮은데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주가는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이유로 IT주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히려 올라오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먼저 선 반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이제 눈높이가 낮은 관점 쪽에서 한 52개 업종이 가운데서 28개 업종이 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 바라보는 만큼 전반적인 기대감은 낮다라는 쪽으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11월 중순 대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기업이 96곳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 정도는 계속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종이 목재, 섬유 의복과 백화점, 자동차, IT 서비스 그리고 조선 쪽까지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부진할 걸로 예상하는 쪽이 IT 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특히 다시 4분기는 위축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운송 바이오 이쪽도 여전히 관련된 쪽에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도 사실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나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2050선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올라오는데 솔직히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죠. 실적 전망치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온다.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라는 쪽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들은 부진하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 기대감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좀 더 충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 2090선을 돌파해서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은 2050선에서 다시 재눌림을 받을 것인가 라는 관점 쪽에서 다음 주를 지켜보시되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 강한 한쪽의 변화가 높지 않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는 어떤 섹터나 종목 중심의 우위 장세가 좀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좀 압박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를 종목들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재대응할 수 있는 슬림화 전략 쪽으로 나가는 게 이번 단기 고점 쪽에서 전략 대응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좌의 슬림화를 고려해보자라고 또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준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한다, 줄인다라는 그런 시기 조절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 신흥국 통화 주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증시나 통화가 좀 안정이 되고 빠르게 진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신흥국 국가뿐만 아니라 자원국의 통화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금들이 본국으로 빨리 빠져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철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라든지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에도 자금 이탈로 그리고 또 경제 펀더멘털 악화로 신흥국 통화가 연쇄적인 폭락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연초부터는 신흥국 통화들이 서서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이제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 그 8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IMF가 추산해 보니까 그 경기 회복세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IMF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률 격차가 올해는 2.6%, 2020년에는 3.2%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자금이 작년 5월부터 순유출이 시작이 되면서 진행돼 왔는데요. 11월 달부터는 소폭 순유입으로 돌아섰고요. 점차 신흥국 통화 쪽도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빠른 그 해외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자금의 유입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장률 차이 외에도 어떠한 다른 호재가 더 존재를 하는 걸까요? 네, 그 신흥국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 보면은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도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요. 작년에 신흥국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됐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RB의 그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상 액수는 2회 정도로 수정이 됐는데
정책 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세계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 올해는 리스크 온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의 자금 이동이 앞으로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신흥국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악화 관련된 나쁜 금리 상승이 지금 멈춘 상태고요. 또 신흥국은 물가 상승 목표를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기조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더군다나 환율 절하로 인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또 경상 수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마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 유출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FRB가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절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는가 하는 모습이 뚜렷해진다면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컸던 국가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지금 신흥국에 다시 투자하는 시기를 좀 모색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은행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나눠본 얘기인 것 같은데 6.2%까지 하향 조정했는데 지속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작년 2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성장률이 0.2%포인트씩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6%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주요 엔진 역할을 해왔던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여기에 가처분 소득까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출입 위축도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까지 빨라지면서 외자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마저도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엑소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설비 가동률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비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산업의 성장세도 꺾인 것도 문제인데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인터넷 플러스를 불리는 혁신 주도의 성장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많이 꺾였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반도체라든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증가세가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도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한데요.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은 작년에 5.7%에 그쳤는데요. 이는 2017년보다도 1.5%포인트 지금 밑돌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의 채무 압축으로 인해서 그림자 금융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대출 수요도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 또한 무역 전쟁에 따른 기업 투자 심리도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하락 압력을 좀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하방 압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 지준율 인하는 지난번에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올까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기조를 긴축 금융 기조를 180도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지준율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 그리고 행정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서 명목 GDP를 0.9%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년 만에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정책도 기존 2명까지 출산해서 3명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움직이면서 정책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인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직접 경기 부양 효과 적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아주 조기에 집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인데요. 아무래도 27개 고속전철과 관련된 18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들을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고속전철 산업만 하더라도 성장률을 0.51% 정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이끄는 신흥산업들, 특히 북경, 상하이, 선전, 항저우 같은 쪽에 많이 포진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그 선진국과의 교류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투자를 선언한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를 리커창 총리가 직접 찾아서 직접 영주권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한 중국은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그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주권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영 기업의 그 테크놀로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신용 대출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간편 심사뿐만 아니라 대출 비용도 이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경기가 악화됐을 경우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미세 조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는 경기 연착륙, 경착륙 여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언제쯤 올 것이냐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체적인 시기 정도는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작년만 하더라도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가들의 신뢰 상실이 현재 주가의 반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들이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 상태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 자금난 속에서 운영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상반기 중에는 좀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연속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무역 전쟁이 멈추더라도 5G를 비롯한 그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위에나와 관련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 4월 달에 또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의 자금난은 여전히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주식 담보 대출 자금도 현재 매각 위험에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좀 하반기부터는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3월 그 전인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완화적인 그 금융 정책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MSCI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 수익률이 10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6월달 MSCI 지수 조정 시 중국 편입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7월달 이후부터는 외국인들 자금도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 증시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면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났다, 하루 더 연장됐다 이런 보도 이후에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추가 협상에서 이게 잘 될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이었죠. 142개 항목의 중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이 중에 40% 정도는 합의가 쉬운, 미국산 대두라든지 액화 천연가스 수입, 그리고 의료기기 수입과 같은 통상 문제들입니다. 차관급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대규모 수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세부적인 또 검증과 가능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관급 회의에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전체 흐름은 지금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중국 내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하루 더
회의를 연장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실제 이거와 관련된 미국 회의 담당자들 이야기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안들이 이야기는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협의의 걸림돌은 아무래도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전면적인 재검토라든지 인터넷을 포함해서 에너지,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안전과도 관련이 되고 있고요. 또 경제 정책과 관련된 권리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의 담당 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 협상팀들이 권한을 갖고서 미국과 협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그 장관급 회의에서도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된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 보인다라는 기존의 입장은 누구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전략이 그대로 가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개선안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 개편안을 신용만 하는 화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완만한 무역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협상하는 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 해소가 되더라도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 갈등 구조를 중국이 이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법률 장치를 하라고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기술 이전을 강제해주기 위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또 채 남지 않는 무역 협상에서 완전한 타결을 볼 수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앞으로 3월 2일에 가장 좋은 안은 협상이 연장되는 것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연장보다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마지막 2,670억 달러와 관련해서 추가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민영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TV라든지 그리고 중국 제품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전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시한이 3월 1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협상이 좀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휴전 기간 동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 그리고 공급망에 대혼란이 초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으로서 국교 수립을 한 지 40주년 했는데요. 비욘드의 땅 긋듯이 양국이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의 응수를 좀 중단해야 되는데 무역 전쟁이 휴전 기간에 새로운 불씨를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통상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과 관련된 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양국이 관세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서로가 불합리한 요구를 좀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WTO 규칙이 위반됐던 사항들은 서로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워낙 자존심이 세고 협상에 취약한 중국이 이를 수락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양국의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휴전 기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진전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가져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